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점, 그리고 코스피가 3,100을 뛰어넘은 점 등은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경제가 정말로 나아질지 두 분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취임 한 달 대통령의 기자회견 거의 2시간을 넘겼습니다. 상당히 기자회견도 취임이 빨랐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질문에 소상하게 답했는데 취임 한 달, 뭔가를 이뤄내기는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한번 평가를 종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성결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 100일 정도 하는데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네. 30일 동안의 평가를 좀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글쎄, 지금 말씀처럼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큰 변화를 보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가졌다. 틀림없이 의도가 있겠죠. 지금 사실 30일 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부동산. 그래서 아마도 이번 그 기자회견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마도 부동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금융 정책을 통해서 6억 이상의 대출 규제 이걸 강하게 지금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구두 개입을 더했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맛보기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구두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큰 경고를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정책 수단이 마땅한 게 없는 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6억 원 대출 규제가 그렇죠.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오늘 아마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구두 경고다. 부동산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을 투기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구두 경고를 했다는 점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셨다는 게 우리 홍성걸 교수님. 김용진 교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그럼 기자회견. 아니 우리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게 하나만 더 보태면 어제 이제 국회의원 중에서 세제 문제 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세제를 건드리겠다. 원래 세제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 얘기였는데. 아닙니다. 이제 사실은 그거죠. 내가 언제 세금 안 땅에 세금 안 하겠다 그냥 집에 세금 안 하겠다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어쨌거나 이제 보유세. 과거 정부의 예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보유세 인상이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부분 맛보기였다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사실 오늘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이제 기자 간담회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일 뿐더러 순서도 원고도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정부의 특징, 지금까지 특징을 보면 속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를 행정명령 1호로 냈고 총리 지명했잖아요. 이게 첫날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일 돼갖고 G7 회의 갔죠. 19일 날 30조 5천억 원 추경했죠. 그리고 지금 29일 만에 일기 내각 90% 지명을 한 겁니다. 된 건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 때는 54일 걸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완전히 속도전인데 이 기자 간담회마저 속도전이다. 30일 만에 했다. 빨리 뭔가를 추진하는 걸 조금 높이 평가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메시지도 우리 한다면 하고 지금 정확하게 빠르게 나왔고 정책 시장 안정화됐고 요 이후에 더 간다면 다른 정책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속도전이었다.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총리 지명, 추경 편성 다 이제 통과를 해야만 되는 거니까 아직은 조금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홍성일 교수님, 그러면 한 달간 뭐 이렇게 긍정, 부정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인상 깊었다. 또는 뭐, 이거 좀 너무 아쉽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럼요. 보십니까? 글쎄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건 뭐 지금 그러니까 정책은 했지만 또는 정책을 지금 방향은 제시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이 옮겨진 건 거의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특히 장관들이 아직 한 명도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상태에 윤석열 청문회를 해야 정부의 되니까. 그 장관들이 아직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근데 다만 차관들을 지금 통해서 소위 차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정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타임 렉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시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정책이든 뭐 경제 정책은 또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30일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걸 판단하는 것 또는 평가한다는 것, 이건 뭐 당연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꼽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광주 무안군 그 지금 그 군공항 이전 관련한 좀 갈등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있는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합의가 돼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합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지. 정책 그 문제 성격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만한 우선 전국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그 개입할. 그런데 특히 이 호남을 사실상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광주와 무안의 지역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직접 나가서 말하자면 타운홀 미팅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듣고 그리고 이제 뭐 TF 구성해가지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라라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런 타입의 이런 형식의 대통령의 개입이나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죠.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하시는 뭐 겁니까? 적극적인 행정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는 현장에 내가 간다. 이거잖아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비록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도 아니고 뭐 또 사실은 좀 오래된 이슈긴 해요. 이게 지역에서는. 그런데 충분히 지역 차원에서 지역 수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거는 평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대로 조금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주셨으니까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그 국무총리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묵묵부답이고 재산의 뭐 이렇게 축적 과정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비롯해서 사실은 뭐 그뿐만 아니고 장관들 이제 국무총리가 이제 그 지명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끝났으니까 이제 곧이어 장관들 정부 인사청문회가 나올 텐데 여기에서도 예를 들면 뭐 직업을 대여섯 개를 한꺼번에 동시에 가지고 전국에서 이게 무슨 이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대여섯 개의 그 회사를 뭐 운영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의혹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장관 후보자들의 이제 재산 축적, 태양광 문제, 또 여러 곳에서 그 근로소득을 함께 받았다는 지금 의심을 사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청문회에서 조금 더 뭐 나오겠죠.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걸러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하겠죠. 당연히 청문회에서는 걸러질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30년 정치하고 재산 2억인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따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재산 형성이라는 게 뭐 좀 있어야 형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재산 자체가 2억이지만 실제 지출한 것과 그동안 늘어난 거가 이제 도저히 이 국민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그리고 야당의 재산이 주장인데 많고 적으면 저는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성숙 장관 후보자가 400억
네, 계산을 주식이 지금 많죠. 했다. 네이버.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돈만 타고 지금 우리가 뭐 나무랄 일 아니고 또 뭐 2억밖에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치 재산 형성 예, 과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5억을 벌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다 그러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네.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관이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일반 국민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을 뽑았던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정권에서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시민 관점에서 보면 야, 뭐 재산 2억 갖고 그 재산 형성 과정도 아니구만 그걸 형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소득과 지출의 차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네. 말은 돼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저는 사실은 요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추경 예산 때문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던 장면이에요. 네. 왜 어떤 그 지점에서 어떤 게? 그 점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의석 쪽을 계속 바라보면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라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존중해 계속 지금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존중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원들한테도. 예. 그 맥은 이제 같이 하는 거다. 아니,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쇼가 아닐까라고 봤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또 나오는 얘기가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비록 아무리 작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악수하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안심이 좀 됐어요. 네. 왜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 뭐 비록 지금 상태는 워낙 그 단절돼 있고 분절돼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노력하면 뭔가 그래도 우리도 통합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이제 안심이 좀 됐던 측면이 있고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네.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건 반대입니다. 저는 어떤 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 현안 문제를 바라보고 지역 당사자들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매우 좋으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만기칠남으로 가거나 대통령 혼자만 보이는 정치, 대통령 혼자만 보이는 행정 이거는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차원에 조금 문제제기가 네. 있어요. 저도 뭐 거기에는 공감하는데 아까 그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악수하고 나오는 분에 대해서 뭐 감명이 깊었다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나와서 가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악수를 거부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유승민 대통령 그러니까 맞아요. 알아요. 근데 그거 기억하시냐 이 말이에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이게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건데 그래도 적어도 전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하자 그러니까 악수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안 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도덕성과 그 체면을 지켜야죠. 네. 그래야 존중을 받는 거지. 그렇게 이 존중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 선출된 권력이라 그 사람들을 선출된 권력이라서 무조건 존중합니까? 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때 손을 내밀었을 때 고개를 돌렸던 장면들 아마 시청자들 뭐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경제 분야로 좀 잠깐 경제 분야도 좀 언급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정책이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만 네. 혹시 경제 분야 발언 또는 향후 예고된 정책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걸 뽑으실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 네, 추가 경정 예산안 뭐 35천억을 19일 만에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했고 지금 국회 논의 중이잖아요. 네. 그 추가 경정 예산의 핵심은 사실은 내수 경기 진작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채무 탕감 영역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네. 주택 처리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R&D에 약간 네. 들어가는 정도 수준이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쨌거나 비상경제 TF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이제 만들었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상법 개정안, 네, 상법 개정안. 이번에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도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상법 개정을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기왕에 추경 예산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돈을 쓰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한 13조 2천억 원 잡혀 있어요.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최소 15만 원부터 52만 원인가 이렇게 50만 주기로 원. 돼 있습니다. 자, 고소득층도 결국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 국민 지급 물론 소득계층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송 교수님? 뭐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그 당시에 재난지원금을 왜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세금 다 냈는데 더 많이 냈는데 그 받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했어요. 그나마 이렇게. 아마도 이 대통령은 똑같이 주고 싶었을 거예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구분 없이 왜 그러냐면요. 그거를 똑같이 주는 거하고 지금처럼 차등화시키는 데에는 행정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화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걸 구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일단 달리 준다라고 하면 15만 원은 똑같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의 부분을 얼마만큼 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적합하냐 또 공정하냐 이런 문제를 계속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사실은 행정의 편의상 또 행정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똑같이 줘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뭐 소비 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게 과거에 여기 제가 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돈을 지금 재정을 쌓아놓고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부 빚을 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시행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달라는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아까 부채 탕감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갚은 사람들, 갚은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거보다는 아까 회견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프라 활성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소비를 돌리는 방법 이런 방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뭐 이걸 통해서 저는 바라건대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렇게 감면 탕감 이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여유 자금이 조금이라도 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기 활성화될 수 있는 지금 건설 경기 특히 그쪽이 이 소위 말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크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로 좀 투자가 돌려졌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상법 개정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법 개정은 워낙 중요한 이슈여서 몇 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제 여야가 일단 합의해서 처리를 한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 처리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합의 법안 처리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5천 뭐 좀 준비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상법 개정안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증시를 불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상법 개정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가 정상화, 즉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만 해도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게 너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시장에서 반응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확 떨어졌던 경험도 있고 해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 있고요. 지배 구조를 어떻게? 네, 기업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라는 이슈고 그것을 하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국내 미장으로 갔던 우리 미국 증시로 갔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신뢰 우리 국내 기업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을 배려하는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네.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핵심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를 많이 축소했다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상법 개정안 내용도 조금 복잡한데 여튼 뭐 주주들을 조금 더 생각해달라는 게 법안의 핵심인데 기업들은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의 희망으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과연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데 상법 개정안이 끝까지 불쏘시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지금 주가 상승을 이것만으로 어떤 그 원인을 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논란 많죠. 근데 이제 우선 그 아까 그 상법 이 개정이 합의 개정이 뭐 이제 합의했으니까 이제 통과만 곧 되면, 통과만 네. 되면 이제 그 될 텐데요. 그것이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측면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아까 소유하고 이 경영의 분리 이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뭐 틀림없이 좋은 호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경영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그 경영권의 그 어떤 도전 네. 또는 뭐 이런 것에 문제를 발생시켜서 이게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것이 좀 너무 과도하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면 그러면 증시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거를 그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대신 증시를 활성화시키고 증시가 주식시장이 소위 그 일반 국민들의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하겠다. 부동산에서 이제 금융시장으로 그렇죠. 옮겼으면 금융시장으로 좋겠다. 옮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현재 경제 구조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예. 결국은 경영주들이 일반 그 사업자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자꾸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나는데 이익이 안 나는데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투자 환경도 그렇고 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을 하는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말이에요. 내가 예. 주식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주가라고 네. 하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그렇죠. 받침이 돼야 되고요. 기업 환경에는 또 노동 정책도 또 중요한데 네, 아직 그것은 노동 정책이 중요하죠.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은 네. 또 기업들이 조금 걱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는 사실은 원래 노동 유연성은요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가 합니다. 오히려 지지층을 더 지지층을 설득을 잘한다 설득할 그런 수가 얘기예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를 약간의 예.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 뭐 이게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총리 후보자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지금 일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빼고는 다 지명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홍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인사 아직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인사를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함께 존재한다라고 봐요. 긍정적인 면 어떻게?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상대적으로 쉽죠. 네.
국회의원 출신들의 장관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100%의 확률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까 서로? 뭐 동료라고? 서로가 다 아는 거죠. 어? 그러니까 밝혀진 게 많은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끼리 덮어줄 건 덮어주고 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제일 많이 떨어진 직군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직군이 교수 출신. 교수들요? 네. 어. 아주 의외죠. 절대 안 봐줍니다. 교수 출신들은. 네. 하여튼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국회가 지금 굉장한 압도적 여대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냥 갖다 밀어붙이고 하는 측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이 굉장히 여야 간의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들이 조금 들어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특히 AI를 비롯해서 디지털 분야죠. 그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산업부 장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산업 현장을 아는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AI 혁명은 그건 뭐 4차 산업혁명 혹은 5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거대한 전환을 지금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했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딱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일부 장관들이 여러 가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통일부대 빼서 통일부 이름 바꾸자. 이름을 이게 뭐가 이렇게 지금 그게 시급한 겁니까? 그게 예. 통일부의 존재 자체가 통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헌법에도 그게 헌법에 있는 규정돼 건데.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예. 그 재산 관련된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문제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 좀 우리가 그 걸을 건 걸르고 예. 정말로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건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이게 협치가 이어가진 거지. 진정한 협치가 그냥 아닌가. 내가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냥 간다. 이렇게 가면 결국은 또 여야 간의 갈등으로 대한민국이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실종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회의원 출신 장관이 굉장히 지금 이재명 내각에서 많이 지명이 됐는데 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좀 장관이 됐으면 우리 내각제도 아니니까 국회의원직 딱 내려놓고 내가 장관을 책임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제도의 맹점인데요. 네. 우리는 순수 대통령제잖아요. 제잖아요. 아니죠.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가 우리가 그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각이라고 내각, 부르잖아요. 네. 이건 의원 내각제예요. 우리 절충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사실은 이원 집정부제 성격이 굉장히 있다. 강하지만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이원 집정부제가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해라라고 하는 건 이번 정부에 요구할 게 아니고 아예 순수 대통령제로 바꾸고 의원이 장관이 되는 국무위원이 되는 순간 예. 탈퇴를 해라. 그래요?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맞춰야 될 건데 혹시 국회의원직 내려놓아야 된다 뭐 이렇게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사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장관하고 장관하면. 있어요. 그건 이게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도 할 수 있는데 바꾸겠어요? 스스로 네. 법을 바꿔야 우리 되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시스템을. 내려놓는 좀 장관 후보들 좀 한 명 나왔으면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관련 평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용진 서강대 경학부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